자, 여러분 이제 교재로 한번 와봅니다. 교재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정책의 유형들 어떻게 이제 쓰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가 좀 심플하니까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아, 네, 괜찮다고 해주세요. 네, 제가 왜 그랬냐면 이 행정학 교재 너무 두껍고, 그리고 이게 보면은 보통 교재들을 만들 때 있잖아요. 그 기출되었던 그 지문 문장 있잖아요. 선지 같은 거 그걸 갖다가 그냥 다 막 붙여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데 이걸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네 번씩 막 이렇게 쭉 써놓고 이런 게 난 좀 별로더라고. 아무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좀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가지고 좀 축약을 해봤더니 볼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내용적인 것은 그래요. 내용적인 것은 다 이제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더 이제 심화스러운 주제들을 이 안에도 조금은 들어가 있지만 더 팽창되는 주제들은 나중에 제가 좀 보완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를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신에 이거를 읽고 여러분들이 막 상상해야 돼요. 그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원래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람 알아요 혹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던 뭐 그런 분이 있는데, 앤서니 기든스의 사회학 그 원론책을 보면 그 앞에 맨 앞에 커피라는 단어를 탁 써놓고 그래놓고 이거에 대해서 상상해봐라, 뭐가 떠오르냐, 뭐 이런 걸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커피를 하나 놓고서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제3세계 국가의 착취 문제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수동적으로만 임하면 안 돼요. 행정학은 그렇게 공부하면 고득점 못 맞아요. 행정학은 문장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로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압축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불친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친절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 불친절을 어떻게 채우는 게 좋은 거냐? 여러분들이 요거는 왜 이렇지? 요 제목에서 왜 이런 표현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트레이닝하면 여러분한테 이게 더 나은 방식이지, 이게 막 이것저것 출제됐던 거 내 교재에 다 있다 하려고 별의별 거 다 넣어놓고 옛날 20년 전 기출됐던 것까지 그 주제까지 싹 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지금의 그 스타일 별로 안 좋다. 그리고 노량진 같은 데 가보면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행정학 강의를 기본 이론 100강, 120강씩 해. 그 다른 과목은 언제 공부합니까? 그거대로 다 따라가잖아요. 그 과목마다 다 그렇잖아, 지금의 분위기가. 그렇게 다 따라가면요 1년 동안 기본 이론 1회독 해. 1회독은 좀 오반가? 약간 과장해서. 그러다 끝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년 안에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문 닫고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된다. 1년 차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맞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는 사치다. 그거는 그 근자감이다. 근자감.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내가 합격권 정도의 경계선에서 이렇게 살짝 넘어서 들어가는 그 합격을 꿈꾸는 게 가장 이제 현실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거고, 그러나 내용들이 이 주로 출제되는 주제들이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다 집어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데, 지금의 분위기상 압축 안 하고 양이 늘어났다면서 강의를 되게 길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단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많은 강의를 해가지고 쓱 하려는 그런 상업적인 목적도 없진 않을 것 같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아까 말했던 사회학적 상상력을 내가 발휘해야 되는데 연습이 좀 안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좀 이게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거기서 자꾸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하시면은 훨씬 더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아멘 한번 하셔야죠. 믿습니다가 나오면. 125페이지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책의 유형.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압축적으로 해놨는데 로위 한번 봐봅니다. 로위. 요 표는 어느 교재나 행정학 교재는 다 들어가 있는 표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4개로 나눈 거예요.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에다가 독특한 게 아까 구성정책이라 그랬죠. 이건 다른 학자들은 이거 안 따라가잖아요. 구성정책은 받아들이질 않아 잘.
야,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이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성 제도를 바꾸는 거니까 이걸 하나 바꾸려면 사람들 행동 거지나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어서 중요하게 봤던 건데, 다른 학자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보면 이제 분배 정책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사례들을 연결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사례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공항, 도로, 항만, SOC 건설.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갖다가 나눠 먹게 하는 거, 그런 것들로 접근해 보시면 돼요. 국공립학교 설치. 그러니까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얼마나 공급할 것이냐의 문제랑 관련됐어요. R&D 비용 지원 이랬는데, R&D라는 말 알아요? R&D가 뭐냐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R&D다 그러면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거예요. 연구개발비. 이런 거 지원을 해주잖아요. 연구개발 열심히 하는 기업들한테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국고보조금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보시면요, 그 이제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방교부세,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으로 좀 나눠질 텐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써야 될 돈들인데, 지역마다 이렇게 좀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어떤 특정 대상이나 집단이나 서비스 종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는 게 분배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포크 베러라고, 그 다음에 이제 롤링이라고 하는 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 액센트는 잘못 줬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좀 챙겨 놓으셔야 되고, 재분배 정책으로 이제 갑니다. 재분배 정책이다 그랬을 때는 누진세 제도, 사회보장 정책 말씀드렸고요. 임대주택의 건설.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건 지금 재분배 정책이에요. 맞아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건 재분배 정책입니다. 많은 말이죠. 이게 이제 임대라는 말이 빠져버리잖아요. 주택이나 어떤 시설물 건설 이런 것들은 분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주거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거 약자들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분배 정책으로 들어옵니다.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처음 들어보셨나 혹시? LITC 저 EITC 참 내가 LITC는 뭐야? LIBS 이런 게 우리 행정학에 나와가지고 섞였나 봐. EITC라는 게 있어요. EITC라고 근로장려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소득을 거두면 소득세를 내죠. 소득세를 내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몰아서 내는 것만은 아니고 다달이 얼마씩 원천 징수해가지고 내요. 갑근세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죠? 예, 일을 하게 되면 세금을 원천 징수할 거예요.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연말에 한번 다 정산을 해봐. 연 단위로 해야 되니까 정산을 해봐.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13월에 월급이라고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이렇게 딱 끝나면은 그때 연말 정산을 딱 해서 국가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득은 이만큼이었고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세금은 걷어놓긴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가구에 구성원도 많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고 가족 부양도 많이 하고, 야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세금 거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여기 뭐 가게에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환급해 줄게. 그러고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걸 13월에 월급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뭐 싱글세라는 말도 나오죠. 왜 그러냐면 혼자 사는 사람 똑같이 벌었어. 근데 나는 혼자 1인 가구야. 나는 부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요, 거기에 이제 세제 혜택 받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럼 이 사람 낸 세금 그대로 다 내고 추가로 얼마 더 내세요. 그럼 더 내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구 구성원이 많으면 그러면은 이제 그 소득세 많이 이렇게 까주죠. 그런데 아니 그렇게 받았던 거 돌려주고도 이 집은 그래도 생활비가 딸려. 여기는 안 되겠어. 소득도 그렇게 높지 않은 데다가 가구 구성원은 많아. 부양해야 될 사람들. 그러면요, EITC 근로장려세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줄 때 걷어놨던 거 환급해 주는 거가 끝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돈을 보태서 찔러주는 겁니다. 정부가. 예, 근로장려세제예요. 이게 이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내 생활비가 딸린다. 그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돈을 절대적인 액수로서 못 벌면 그냥 다 지원해 줬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근로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버는 것보다는 노력 안 하고 이만큼 그거보다 조금 뭐 부족하지만은 국가가 뭐 지원해 주는 거를 받으면 그게 더 이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일을 해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고 일을 했는데 생활비가 딸려?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좀 보태줄게. 그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가 근로장려세제, EITC. 이게 우리 뭐 행정학에서 핵심은 아니지만 그런 게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본 거예요. 기초연금제도, 이거는 알죠? 기초연금은 누가 받는 거죠? 노인이 받는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 노인 중에서도 소득이 없는 하위 70%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에 얼마씩 줍니다. 이제 뭐 좀 올려가지고 한 25만 원인가 1인당 받을 거야, 한 달에. 한 달에. 정부는 부담이 크죠, 근데. 그렇게 해도. 정부는 부담이 크지만, 받는 사람은 뭐, 이거 뭐, 얼마나 돼. 그럴 수도 있어도, 어쨌거나 뭐, 그죠? 친구들 만나서 뭐, 밥 한 끼씩, 낮에 친구 만나서 놀아야 돼. 노인들이 뭐, 할 일 없이 집에서만 있으면, 우울증 오고, 이거 안 좋습니다.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밥값이라도 하고 말이야. 공공한 사람들은 그 생활비로도 보태 쓰고, 조금밖에 안 되지만은, 그런 정도로 해서 보태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기초연금제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약자들, 이게 이제 옛날로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 뭐 이런 사람들 정해서 돈 줬던 것을 김대중 정부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서 급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줘요. 여러 가지 형태로. 심지어 교육급여까지 챙겨줍니다. 아이들 키울 때 교육비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또 내려가 보면은 의료보호제도도 있네요. 그죠? 의료보호제도. 이거는 건강보험에 가입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아플 때 병원에 갔을 때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사실 되게 좋아요. 건강보험 있어가지고요. 아파서 뭐 감기 걸려서 병원 가도 뭐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내고 약도 1,500원 뭐 이렇게도 한다고도 전 앞서 얘기했지만 가족 중에 누가 수술을 받잖아요. 성형수술 빼고요. 성형수술도 그 재건을 하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 미용 수술이 있는데 미용 시술을 안 해주죠. 아무튼 이건 건강보험 대상이 전혀 아니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거는 안 해주지만 그 가족이 어디 아파서 수술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거의 다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지원이 다 나와요. 국가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집안에 누가 아프고 수술 받아야 되면요. 집안을 거덜내야 돼. 그래야 돼요. 근데 가족이 아픈데 그게 지금 문제야? 살리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 빈곤에 빠지거든요. 그걸 국가가 다 이렇게 건강보험으로 다 이렇게 메꿔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혜택을 다 보는데 그런데 그 건강보험은 자기가 가입해야 되는 사회보험이에요. 소득 수준이 일정 부분 있어야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거라 그러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쪽으로는 이제 생계와 관련돼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한쪽으로 이제 아플 때는 의료보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지탱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다 재분배 정책. 이 돈은 다 어디서 나냐 그러면 이 돈 어디서 납니까 이거? 이거는 낼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걷어다가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전부 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맞죠? 재분배 정책을 이렇게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갈등이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규제 정책 가봅니다. 규제 정책 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뭐 이제 이건 쓱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성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 신설 또는 변경, 공직자의 보수를 산정하는 것 이것도 구성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할 것을 알고 정부에서 급여를 올려주려고 하다가 딱 걸렸더라고요. 공무원 급여 올린다고 하면 요즘에 막 뭐라 해 국민들이. 내 혈세를 가지고 올린다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잘 못 올려줘. 그래서 지금 시기도 어려우니까 봉급을 올리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수당을 좀 올려주는 것으로 획책하다가 어떤 언론사에 탁 걸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엊그저께 또 두드려 맞더라고요. 언론에 두드려 맞던데 아무튼 이제 이런 거 바꾸는 거 보수의 그 수당 정책을 바꾸든 봉급을 좀 올려주든 뭐라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구성 정책의 일부다. 선거구 조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구성 정책의 일부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가치 배분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지만은요 내부적으로 이제 치열한 경쟁이 유발된다. 뭐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이제 해당자 이제 국가 기관들끼리는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간접적으로는 뭐 돌아 국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당장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느낄 거는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구성정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알몬드와 포일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출 정책이 나와 있죠. 조세 병역, 토지 수용. 요거는 이제 도로 같은 거 뚫거나 할 때 그럴 때 토지 수용을 하고 아니면은 뭐 창릉 신도시 이래가지고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신도시 같은 거 할 때는 땅 있는 사람들 걸 다 수용해서 LH 공사 있잖아요. LH 같은 데가 그걸 다 밀어요. 다 밀어가지고 구획을 딱딱딱 쪼개가지고 이거를 뭐 민간 분양 택지 같으면은 민간한테 팔고 되팔고 하는 식으로 하고 거기다 임대주택 같은 거 줘야 되면 자기는 직접 때려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토지 수용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추출 정책일 수 있다. 왜냐면 나는 내놓지 않겠다. 조상 대대로 여기 먹고 살던 터전이고 내 고향인데 이 땅을 절대 내놓을 수 없다. 그래도 가져와 이러고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져와 그러고 가져갑니다.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추출 정책. 물론 그냥 가져가진 않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다 해주고 가져가는데 그래도 나는 보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놓지 않겠다는 사람들 것까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죠? 예, 그게 이제 토지 수용이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상징 정책이다. 국제 행사를 유치한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G20에 들어갔거든요. G20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그것만 해도 되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G20 국가. 이미 뭐 우리 경제력이 거기까지 가 있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생각하면 대단한 성취니까 그 G20에 들어갔다는 걸 막 홍보하고 싶어 했어요. G20에 들어가고 G20이 그때 만들어진 거야,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그 GDP 규모가 20위 안에 이미 들어가는 국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창설 멤버로 들어가게 된 건데 요거를 막 홍보하고 싶잖아요. 홍보하고 싶은데 마침 그 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명박 정부 때 난리가 났었어요. G20 회의 개최 뭐 이래서 국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막 국가의 그 국책연구소 같은 데가 우리 G20 회의 개최로 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 사람들이 헐 200조?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막 이게 뭐 우리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고 뭐 우리 국가에 대해서 인지가 올라가면 그거로 거둬들인 효과가 한 50조 원 이런 식으로 막 추상적인 거 있는 거 없는 거 진짜 영끌이야, 영끌. 다 긁어 모아가지고 최대치로 해가지고 막 그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이걸 포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포장지 장난 아니었어. 이 포장지 한 10겹은 씌우는 것 같은 그런 포장. 이거 하고 싶어 하죠, 국가가. 그죠? 네. 문재인 정부도 기회가 왔었는데, 그죠? 이런 포장 한번 하는 거. G7이라고 있어요. 이건 진짜 선진국 클럽인데, 이거를 트럼프가 좀 확대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이놈의 독일이 반대를 하네, 독일이 이게. 독일이. 거기 회원들이 다 이제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되는데, 독일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러시아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 뭐 이런 거. 러시아도 별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게 트럼프 생각은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거든. 그래갖고 인도도 들어가고 인도가 근데 들어갈 자격이 생겼더라고요. GDP가 세계에서 5위예요, 지금 인도가. 그 인도가 뭐 사이즈가 인구가 일단은 뭐 한 몇 년 있으면은 세계 1위라며. 그 사이즈가 나오고 얘네는 아직은 뭐 1인당 GDP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런데 GDP가 5위가 됐더라고요. 안 보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엄청나. 그래서 인도도 들어오고 브라질도 우리보다 GDP가 높거든요. 브라질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한 11위 뭐 이 정도 되니까 거기다 이제 좀 포함해서 하자. 좀 확대해서 그 G11 또는 G12로 하자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독일이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에 반대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반대한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안 될 것 같네. 이거 했으면 또 문재인 정부도 뭐 이제 포장지 팍팍 써가면서 드디어 우리가 이걸 했다 이렇게 막 할 텐데 아무튼 그거는 이렇게 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게 다 상징 정책이다. 국제 행사를 유치하고 국경일을 지정하고 동상을 건립하고 열병식 같은 거. 북한에서 이거 아직도 많이 하죠. 열병식 무슨 국경일 같은 때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막 군인들 막 뭐 그 기계적으로 막 탁탁 하면서 막 걸어가면 막 김정은이 막 탁 이거 하잖아요. 그죠? 이거 딱 인생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그죠? 남들 앞에서 딱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네. 그 아버지 잘 만나고 아빠 찬스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은은 진짜. 자, 근데 그나저나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게 열병식이 뭐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죠? 그런 거 할 때 꼭 끝에는요 자기네가 개발한 신무기가 한번 딱 지나갑니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미국 봐라. 우리 함부로 공격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포가 미국이 언제든 군사 옵션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에 공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 우리 건들면 안 돼. 못해도 일본 깐다. 남한하고 일본 깔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생겼어. 괌도 우리가 깔 수 있어. 미국 니네 끝자락까지 까. 이런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하고 국민 내부의 어떤 통합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려고 막 하는 거지. 이게 다 상징 정책이구나.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경복궁 보고는 김영삼 대통령 때 시작했죠. 거기에 원래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잖아요.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어요. 와, 그거 되게 유치한 거 알아요? 이렇게 인왕산 자락에서, 원래 거기를 궁터로 잡은 게 인왕산 자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운이, 산세 기운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면서 청계천으로 이렇게 쫙 흘러나가는, 거기가 배산임수에 천혜의 땅이다 그래서 거기다 졌는데, 이걸 또 이쪽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기운을 차단해야 된다면서 경복궁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건물을 횡으로 지어가지고 이걸 차단한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거 막 믿을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횡으로 차단했다 뭐 이렇게 됐던 건데, 김영삼 대통령 때 야, 다 집어치워라 해가지고 다 부셔버렸어. 폭파 장면 막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화약 막 설치해가지고 폭파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버렸어. 그때 이제 그런 것도, 흑역사도 하나의 역사고 기념물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고,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저도 그 아픈 역사도 역사예요.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다 뽀개버리는 이제 속 시원한 방법으로 갔죠. 그냥 속은 후련하지. 속은 팍 후련하잖아요. 뭐가 뻥 뚫린 느낌이죠. 그래서 그걸 떼다가 좀 딴 데다 옮기자라는 주장도 있으면, 다 필요 없어, 뽀개버려. 그래가지고 뽀개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정기, 민족 정기를 회복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정권 지나오면서도 광화문도 복원하고, 경복궁뿐만 아니라 광화문도 복원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도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지금 개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 모습을 많이 재현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해요. 거기는 차가 잘 안 다니는 길로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상징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경복궁 복원. 자, 그래갖고 이런 게 다 상징 정책이다. 니폴리 프랭클린이 옵니다. 여기서는 특징적인 게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인데요. 이 두 가지의 종류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 보니까 경쟁적 규제는, 이건 경쟁을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경쟁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정책 같은 게 들어오겠죠. 특정 업체에 면허를 부여하는 등 특정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소수에게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걸로 규제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허 주고 이랬던 거, 우리 앞에서 봤던 거, 택시 니네가 할 수 있어, 이 노선버스 당신네들만 하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도 다 그거 면허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면허 받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이 경쟁을, 그거는 완화하는 거예요. 경쟁이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봐서 딱 어디를 선정하고 대신에 최저 기준을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경쟁을 좀 이제 완화하는 정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경쟁적 규제 정책입니다. 보호적 규제 정책이다 그랬을 땐 최저임금제, 노동시간의 제한, 가격 통제 정책, 개별 소비세 부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호적 규제 정책. 개별 소비세는 어떤 거에다 매기는 건지 알죠? 사치품하고요. 그 다음에 비가치제. 담배 같은 거에 개별 소비세 되게 많이 붙어요. 되게 많이 붙는데, 이런 걸 왜 붙여놓는 것이냐? 붙여놓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제 그거 많이 사지 말라고. 예, 그게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다 보호적 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오염 규제, 개발 제한구역의 설정, 공정거래법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대체로 보면은 앞에서 봤던 경제적 규제가 경쟁적 규제 쪽에 조금 가까운 면이 있고, 사회적 규제가 보호적 규제 쪽에 좀 가까운 면은 있지만 꼭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공정거래 제도를 만드는 거나, 아니면은 뭐 가격 통제 정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 경제적 규제예요. 경제적 규제지만은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요게 이제 보호적 규제 쪽으로는 들어와 있는 거죠. 경제 약자들을 보호한다, 이런 취지로. 그게 좀 섞이기는 하는데, 대체적인 느낌은 경쟁적 규제가 경제적 규제 대부분을 포괄하고, 사회적 규제는 이제 여기에 이제 보호적 규제랑 좀 일치하는데, 다만 보호적 규제 안에는 약자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는 경제적 규제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딱 그 경계가 느낌이 있다고 올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나눠보고요. 그러고 이제 거기 표를 한번 봅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갈등의 정도예요. 배분 정책은 갈등이 낮고 경쟁적 규제는 갈등이 중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적 규제와 재분배 정책은 갈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갈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옆에 이제 안정성의 정도, 참여자의 관계, 관료 활동에 대한 반발 이런 거 등등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나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는 잘 안 물어보긴 해요. 예, 안 물어보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나중에 가서 혼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어렵긴 할 거예요. 이걸 그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하라 그랬잖아요. 어렵긴 할 건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작은 맨 끝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 작은 정부에 관한 요구와 압력 배분 정책은 낮다. 이거 왜 낮을까요? 배분 정책 표 보고 계신 거 맞죠 지금? 배분 정책으로 가면은 왜 배분 정책은 왜 낮다라고 돼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한테 더 해줘 이렇게 요구하잖아. 그럼 작은 정부 하자고 요구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우리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줘라.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가 아니에요 이게. 그잖아요. 작은 정부면 다운사이징 해야 되는 거예요. 다운사이징. 맞아요? 다운사이징 해야 되는 다운사이징을 안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하나라도 더 내놔라. 정부가 개입해서 뭐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 큰 정부랑 맞닿아 버려요.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요. 그런데 재분배 정책은 높대. 이거는 왜 높다고 했을까? 이거는 정부가 나서 가지고요.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아이고 여기 낮은 데 있는 분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부의 개입이 무진장하게 높지. 그렇죠? 그래서 봐봐요. 압력도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만해라. 너무 그렇게 개입하지 마라. 작은 정부 론자들이 제일 공격하는 게 재분배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여기 있는 걸 자꾸 가져다 여기다 주니까 정부 개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만 좀 하라고, 너무 많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복지병 걸린다고 이러면서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작은 정부에 관한 요구 압력이 좀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보호적 규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겠죠. 최저임금 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보수 세력 이런 데가 최저임금으로 나라 망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지나고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나라 안 망했어. 안 망했다고요. 안 망했어. 지났잖아 이제 시간이. 작년에 그렇게 난리치고 최저임금 올린다고 뭐라 했는데 최저임금 올린 결과로 지금 1년 살아봤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통계는 없어요. 실제로 통계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있잖아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폐업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야 최저임금 때문에 다 망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그걸 버틸 여력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진짜 버틸 여력이 없는 한계에 깔딱깔딱하고 있는 사람들 인터뷰만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있는 알바 내보내고 제가 하루 종일 여기 있어야 돼요. 이런 인터뷰를 따다가 막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통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안 된 사례, 좀 안 좋은 사례를 가지고 이걸 증폭시켰던 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는 입증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런 보호적 규제 정책은 반발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간에 반발이 커, 반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되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높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가면서 좀 맞춰 가봐야 되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면은 제가 이거 꼼꼼히 다 해드릴 텐데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리프리 프랭클린이 경쟁적 규제, 보호적 규제를 말했다. 그래서 그 종류들 나누는 걸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정도 하죠. 이 솔리스베리가 나왔습니다. 솔리스베리. 여기는요,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 등 전문 직업 집단의 면허제도, 신문협회의 경품 제공 규제 권한을 신문협회에다 준 거예요. 이거 옛날에 신문 판촉할 때, 요즘엔 좀 많이 사라졌어. 그래도 신문을 안 보니까. 근데 한동안은 이런 게 있었어요. 사은품 준다고 신문 보라고. 있었죠.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좀 넘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전거 줄 테니까 신문 봐라. 이런 거. 나만 있었나? 생각을 하잖아. 이래가지고 자꾸 꼬드겼다고. 근데 이게 불공정 거래예요, 불공정 거래. 신문이 신문 그대로 승부를 하지 않고 사은품 주는 거. 요즘엔 그래서 뭐도 있냐면은요. 이 폰 살 때 뭐 자꾸 주는 거. 공시지원금 이외에 주는 건 다 불법이에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하는 거냐? 건강한 경쟁을 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경쟁. 손님들한테 바가지 이렇게 씌워놓고 그래놓고 아 우리가 이거 할인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원래 가격을 낮춰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는 아는 동생 하나도 그런 데 가 있어요. SK랑 KT랑 유플러스에서 같이 돈을 내 가지고 불법 보조금 주는 데를 감독하는, 그리고 그거를 찾아내서 거기에 이제 이 휴대전화 개통의 권한 같은 것들 박탈해 버리는 이런 협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취업한 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놨죠. 단속하다가 진짜 싼 데 있으면 형한테 한번 알려줘야 돼. 진짜 알 거 아니야. 진짜 싼데. 우리는 맨날 당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머리 쓴다고 써서 지난번에 제가 페이스북 해가지고 막 알아봤더니 싼 거 같아서 했는데 나중에 내가 나가는 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또 눈탱이 당한 것 같고 뭐 이러면은 뭐 그렇잖아요. 뭐 인터넷 찾아서 버스폰 찾아가지고 한다고 나는 한다고 했으나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내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이런 게 많으니까 야 너는 잘 알지 않냐. 너는 진짜 단속하는 입장이니까 잘 알지 않냐. 단속 직전에 알려줘라.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독립규제. 이게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독립규제 정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완전 들어맞는 경우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끼리 정부의 간섭을 조금 차단하려고 자기들끼리 솔선수범한다는 식으로 만든 거라 성격은 조금 달라. 그래서 이게 자기네들끼리 단속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자율규제 정책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유사한 사례 정도로 이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래갖고 전문성에 기대 가지고 여기가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규제를 자기들이 가져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사례들을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솔리스 베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네, 나머지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다 로이 쓰고 여기다가 뭐 니플리 프랭클린하고 그 다음에 알몬드 포일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많이 나와.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사례들까지 하나씩 꼼꼼히 좀 봤고요. 정책 참여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 정책 참여자가 있는데, 정책 참여자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게 누구냐면 공식적 정책 참여자가 있겠죠. 공식적 정책 결정자라고 할까요? 공식적인 정책 결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비공식적 정책의 결정자. 정책 결정을 직접 하는 건 아닌데 나름의 뭐 압박 같은 것들은 또 이제 좀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정치 참여 주체 정도로 보실 수도 있어요. 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그림 하나 다시 한번 좀 그려볼까요? 우리 체제, 시스템 이론 공부한 거 있었죠? 그 그림 한번 다시 봅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투입이 있고, 그죠? 투입이 있고 전환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전환과 산출이 있었죠. 산출이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갖고 다시 뺑그르르 돌리죠. 뺑그르르 돌려서 여기 환류가 있었어요. 환류가 있었고, 환류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투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 기억나시죠? 예, 여기다가 뭐 환경적인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막 이제 우리가 봤었어요. 그죠? 환경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압박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얘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게이트 키핑 한다 그랬죠. 게이트 키핑. 그래서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일부만, 수용할 수 있는 정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튕겨내고 뭐 이런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번 보시자면은 여기는 뭐냐면요, 전환과 산출을 담당하는 데가 공식적 정책 결정자 아닐까요? 이거를 하는 게 누구냐면 여긴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요. 정부다 그러면은 입법부 뭐 합니까? 정책 결정하잖아. 그죠? 정책 결정하지. 행정부 집행하잖아. 그걸. 사법부는 그러다 뭐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될 때가 오면 시시비비를 가려줍니다.
아니, 그런 역할들을 해가지고 사법부가 판례를 만들어내는 것도 일종의 정책 결정의 일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공식적으로 국가 권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잖아요. 실제 행사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 지방정부 같은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투입과 환류는 누가 하는 겁니까? 투입과 환류. 투입과 환류는요, 누가 할까요? 주권자들이 하는 거죠. 시민들이. 시민 내지 국민 이렇게 표현되는 우리 주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권자들이 하는 것인데, 주권자들이 하는데 이 주권자들이 말이에요, 혼자서만 목소리를 내면 이 목소리가 너무 약해. 모기 소리보다 작아. 잘 안 들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나 혼자 목소리 안 내고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죠. 집단적으로. 그러려고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정당이에요. 정당. 또 시민단체. 여러분, 환경과 관련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과 관련된 정당 있죠? 녹색당 같은데, 뭐 진보적인 색깔을 가진 정당들은 또 이 환경에 대한 아젠다들 다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아예 대놓고 녹색당도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녹색당 참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녹색당이 좀 잘 안 돼.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 녹색당이 잘 되려면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선거제도가 바뀌어야지 잘 되지, 선거제도가 잘 안 바뀌면은 그러면 이제 녹색당 같은 데가 이런 데가 진입하기 어려워요. 지금처럼 뭐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만 당선되고, 그럼 녹색당 후보자가 1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외국의 독일 같은 데는 녹색당이 잘 됩니다. 그런 데는 이제 비례대표 중심으로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대표자들을, 녹색당도 나름의 지분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메인 정당은 아니에요. 집권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정당 수준은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걸쳐 있죠. 근데 아예 녹색당으로 가면 이제 환경 보호를 모든 정책 핵심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녹색당이 그 슈레더라는 사람 알아요, 혹시? 슈레더라고, 여러분들 그 저기 우리가 신자유주의 개혁 뭐 얘기했잖아요. NPM 얘기할 때 대처리즘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80년대의 대처리즘이었다면 90년대로 넘어가서 90년대 중반 이후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권이 싹 다 바뀌어. 진보 쪽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웃긴 건 진보기 때문에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다 뒤집어 버리냐? 그렇지 않고요. 우리도 신자유주의 잘할 수 있어요. 진보가 오히려 이렇게 주창하면서 집권을 해요. 이게 시험에 다뤄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경 지식 좀 말씀드리는데, 그때 이제 토니 블레어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총리도 등장을 했고요. 독일 쪽에서는 그게 슈레더예요. 슈레더. 3인당이야. 사회민주당. 그래갖고 여기는 보수가 아니라 진보인데 얘네들 정책이 신자유주의에 좀 가까워. 슈레더라는 사람. 이 슈레더가 요즘에도 유명해요. 우리나라에는. 이분이 지금 70대 중반 넘었을걸? 근데 이분이 이번에 새로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갔는데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 50이 조금 안 된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 통역을 맡았던 분이래. 결혼했는데 이분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네. 마인드를 이 독일식 마인드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래가지고 그 전 남편하고 막 지금 안 좋아. 법적으로도 그렇고 안 좋아. 그래가지고 화제가 좀 돼가지고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슈레더가 이제 한국 사위가 됐다 뭐 이러다가 갑자기 막 불륜설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이상해졌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유명 인사가 우리나라랑 또 이렇게 연결됐다는 게 그러긴 했는데요. 독일 내에서는요, 양쪽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진보 쪽으로 정권을 가져오면서도 정책은 저쪽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인당 내부에서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노선을 망가뜨렸다. 근데 그건 똑같아. 이 영국의 노동당에서도, 진보정당에서도 그때 토니 블레어가 집권을 하긴 했는데 이거 우리 색깔은 아니었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데, 그게 이제 흐름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안 하면 집권하기도 어려웠고, 90년대 중후반 요때 이제 그렇게 딱 한번 그 시기에 이렇게 딱 약간 신자유주의스러운 진보 정권,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죠 이게. 그런 게 한번 이렇게 확 휩쓸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 슈레더가 집권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갈게요. 슈레더가 집권했을 때 녹색당하고 연립정부를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단독으로 집권을 못해서 그 3인당이 녹색당과 같이 연정을 했거든요. 근데 연정이 중간에 깨져. 왜 깨졌는 줄 알아요? 왜 깨졌냐면 3인당은 경제 성장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공단을 어디를 개발하겠다 딱 이렇게 했더니 녹색당은
헐, 야, 녹색 몰라? 녹색? 녹색 뭔지 몰라? 못 알아들었어? 우리 정당 이름이 녹색이잖니. 지금 여기다가 공단을 만들겠다고? 너네랑 같이 연정 못해. 그러고 박차고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막 정권 위기가 오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는데요. 그 이후에 얘네가 지금 정권을 계속 못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보수 쪽에 이 메르켈 아닙니까? 앙겔라 메르켈. 그때부터 메르켈이 4선을 했어요, 4선. 그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메르켈인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슈레더 때,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그쪽 당에서. 너 때 망가뜨려서 지금까지 집권을 한 번도 못한다, 우리가. 거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이제 결정타는 녹색당하고 연정했다가 깨져버린 거예요. 공단 개발한다 그랬다가 그게 정책이 바뀌었어. 야,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 봐봐. 시민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었어. 녹색당을. 녹색당을 만들고, 야, 우리들 시민들 중에서 아예 정계로 진출할 사람들도 한번 배출해보자. 정당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거 때가 오면 공천을 해. 요 안에서. 공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정책 결정할 때 영향력을 가져.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는 거야. 근데 녹색당은 혼자서는 그게 뭐 과반에는 택도 없이 못 미치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좀 약한 거고, 만약에 여기서 과반 이상을 먹었다 그러면은 자기네 정강 정책을 막 다 실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는 비공식 정책 결정자인데 이쪽에 이제 공식적 정책 결정자로 자기네 대표를 막 이렇게 당선시켜서 보내는 그런 역할까지도 담당하는 게 정당이죠. 알겠죠, 이거? 그렇게 활동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걸 이제 목표로 녹색당 같은 데 활동을 하는데 아직은 크게 이제 성과가 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구력이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래, 구력이 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는 국민들한테 크게 이제 어필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은 있죠.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시민단체는 요거는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저기 그린피스 이런 데들 들어보셨어요? 녹색연합 뭐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같은 걸 주장해. 같은 걸 주장하고 시민들이 모여있는 것도 똑같아. 근데 정당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이 자기네들의 정책 대안도 만들고 이걸로 이제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뭐 공천을 하고 이 공식적 정책 결정자로 나서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없어.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어때요? 시민단체 모습을 하고 있으면 보수 진보 나눌 것도 없이 그냥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모일 수 있죠. 얘랑은 좀 달라요. 그리고 정당이 되는 순간 녹색당이라고 해도 환경 정책에만 집중할 수는 없고 환경을 기준으로 삼되 나머지 정책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되지.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게 포괄적인 관심을 가져야지 하나만 관심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게 시민단체로 남으면 주구장창 환경 문제만 거론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환경 문제만 거론하는 것이다. 됐어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정당과 시민단체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익집단 같은 게 있죠. 그 현대자동차 노조는요,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이 욕을 할 자유도 누구에게나 있지만요, 근데 좀 그 성격은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은 노조는 노동조합이죠. 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조는 당연히 회사한테 야, 회사 계속 이익 남기고 있지? 월급 올려줘.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조금 더 편하게 일하게 해줘. 자꾸 잔업 이거 하지 말고, 그리고 잔업이 좀 돈이 된다 싶으면은 그 잔업 우리한테 몰아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노조한테 자꾸 우리나라 경제를 고민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글쎄 잘 모르겠어. 우리 공동체 일원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면 좋긴 한데,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노조가 욕을 먹어야 되는 성질은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건물주들이 일부 사람들 눈에는 별로 안 이뻐 보이더라도 그 사람들도 모여가지고 문재인 나빠 이러고 신발도 집어던지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 것들에 태클을 걸면 안 돼요. 아, 저런 목소리를 냈구나.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보고 뭐라는 거야 이렇게 들여다보고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지, 당사자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를 이거를 억압해서는 안 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익 집단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특수한 이익도 막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뭐 언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전문가, 명망가 이런 개인들도 영향을 주고 뭐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입니다.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 됐어요? 이 큰 틀을 나눠서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 공식적 참여자 입법부가 나와 있어요. 입법부는 주로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게 가지고 있고, 집행 단계에서는 뭐 이제 대놓고 막 뭐는 뭐 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이제 줄어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부의 예산을 줄까 말까를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국정감사, 국정조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견제를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집행 단계에서도 영향력을 갖고요. 그 다음에 정책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정책 집행상의 잘잘못을 평가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행정부는요, 대통령이 있고요. 맨 위에 우리 이제 조직론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 행정부 내부의 구조는 그래 대통령이 있고 거기에 이제 관료들이 있고 그 안에 뭐 국무회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저 국무총리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행을 주로 담당하지만 행정국가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국가 이후에는 집행뿐만 아니라 뭐도 담당합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도 나름의 영향력을 다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는 이제 행정소송 등에 대한 판결 등을 통해 기존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소송을 얘기했지만 뭐 민사소송 같은 걸 통해서도 어떤 결정을 내려주고 하는데 우리는 행정부 중심으로 사고하니까 행정부가 어떤 행위를 했거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소송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또 권리를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지들 기관들끼리 또 이렇게 소송 붙어가지고 이게 누구의 권한인가,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걸 또 가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사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법부의 특수한 형태로 우리 헌법재판소를 우리나라는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위헌법률 심판 같은 걸 통해서 입법부가 결정한 내용들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야 이러면 그 효력이 딱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영향력을 갖기도 하고 헌법소원 심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또 국민들도 자기 권리 침해 받은 것을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서 행정부가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이것이 나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 같은데 그런지 아닌지 따져주세요 이렇게 요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 참여자, 그래서 뭐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지방의 공무원 이런 데들 또 있고요. 일선기관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일선기관이라고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그 일선기관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이제 특별 일선기관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이거는 나중에 지방행정동 가서 공부하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경찰서 같이 이건 중앙행정기관인데 거기서 이렇게 쭉 손을 내밀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지역마다 뻗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집행을 지역사회까지 들어와서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 일선기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중에 가서 또 구분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공식적인 참여자 쪽이었다면 비공식적 참여자로 정당이 남아 있고요. 정당은 다른 데랑 다른 거, 다른 저 비공식적 참여자들하고 다른 것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가장 궁극의 이제 승부는 대선에서 나는 거죠. 대통령 권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 갖고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죠? 대통령 권력을 잃은 쪽 봐봐.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정말. 그잖아요? 불쌍하기 그지없어. 대통령 권력을 놓쳤는데 의회 권력도 없어가지고 불쌍합니다. 그죠? 불쌍해. 뭐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가서 막 이렇게 막다가 안 되면 소리 지르다가 그러다가 안 되면 장애투쟁한다고 나가서 머리 깎고 단식 가고. 근데 국민들은 맨날 저짓거리냐 욕하고 이게 오갈 데가 없어. 오갈 데가. 권력을 잡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쪽은 자기네 정강 정책을 열심히 구현해 보는 거고요. 정권을 잃은 쪽은 이제 자기네 생각을 내세우긴 하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결정될 때 그게 많이 반영되기는 어려워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다음번 선거를 막 노리고 칼을 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일 좋은 전략은 문재인 정부가 망하는 거야. 그러면은 다음번에 대안을 찾을 거잖아. 저번에 박근혜 정부가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확 가져간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하는 건 협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 이거 뭐 그렇게 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굴러가는 거예요. 또 여기는 여기에 그 논리가 그렇게 뭐 형성되는 거죠. 여기는 뭐 항상. 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싸움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게 정당이에요. 정당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데 얘가 좀 헷갈려요. 공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데 그렇지 않다. 정당 자체는 비공식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정당 출신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들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이 공식적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나름 갖겠죠. 갖겠지.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표가 야, 이거 정부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청와대랑 그 얘기해가지고 저기 뭐야 정당하고 청와대랑 얘기해서 여당하고 얘기해서 뭐 좀 결정하면은 말이야 직업 관료들이 말이야 이거를 딱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그건 안 돼요, 그건 못 하겠는데요 이러고 있네. 확 다 그냥 잘라버려야 돼. 그냥 이거를 여기 정당 대표가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영향력은 왜 생기냐면 자기네 정당의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석도 압도적으로 다수가 되고 지방정부도 웬만한 데 다 차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생긴 거지. 근데 그렇다고 이 정당의 대표가 공식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지만 간접적으로 여기에 대표자들을 많이 보내놨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힘을 쓰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그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 의사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네 정강 정책을 여기다 반영해 내는 거니까. 그래서 힘이 생기는 것이지 정당 자체가 공식적인 권력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관계를 잘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당은 그렇고, 정당은 근데 포괄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정권을 잡으려면 어느 한 영역에서만 뭐 대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안을 갖다 질문하면은 뭐, 우린 그것까지는 준비를 아직 못했는데, 이거는, 그죠? 정권을 맡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잖아요. 포괄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요, 이익집단이 있어요. 압력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익집단 압력단체는 특수한 이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특수한 이해관계, 맨 앞에 있었구나. 이걸 찾고 있었네. 특수한 이해관계. 이거를 반영하는 겁니다. 사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 정도나 우리가 정책 의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좀 얘기가 될 텐데 이게 철의 삼각이라는 게 있어요. 철의 삼각. 철의 삼각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의제 설정 같은 것들을 할 때, 그럴 때 의제의 주도력을 이익집단이 갖는 거예요. 이익집단이 어떻게 갖냐면 얘는 공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돈과 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돈과 표? 됐나요? 돈과 표? 떼거지로 모여 있으니까 그 자체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따지면 표가 장난 아니야.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 그래서 이 정치인들한테 정치자금 같은 것들을 뭐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도 주기도 하겠지만 합법적인 형태로든 뭐가 됐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이익 집단이 사실상 여기에 이제 입법부에 있는 자기네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포획해. 캡처, 포획. 앞에서 봤었잖아요. 포획해. 포획을 하면 이 사람들은 예산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관료들을 어떻게 해요? 행정관료들을 갖다가 압박해. 그럼 행정관료들은 어떻게 돼요? 행정관료들은 이들이 원하는, 이익집단이 원하는 걸 해줘.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걸 철회삼각이라고 불러요. 하위정보무형 철회삼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영향력을 갖는 게 이익집단이다. 자, 그 다음에 시민단체. 시민단체 아까 말씀드렸어요. NGO 그렇게 하면 비정부기구가 되고요. NPO 그랬을 땐 비영리기구라고 합니다. 병원, 학교 같은 데가 NPO예요. 비영리기구. 왜 그래갖고 여기는 돈을 벌어서 그거를 투자자가 회수해 가거나 이런 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고 영리에 관련된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런 데가 NPO예요. 그래서 이런 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 볼까요? 언론을 보는데 여론을 형성, 집약, 전달을 하고 정책 의제 설정 및 평가 단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까지 등장해가지고 양방향성의 특성이 나타난다. 심지어 이 언론은요, 지형이 진짜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사실상 끌고 간 게 조선일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조선일보가 아젠다를 자기네가 던져요. 언론으로서. 그 아젠다 세팅 과정에서 얘네가 영향력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비공식적이지만. 근데 거기에 조선일보 같은 데가 워낙 독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막 그 캠페인성 기사로 전문가들 쫙 해가지고 그걸 차차차 뭐라고 기획기사 한번 탁 내놓으면 그게 하나의 용어가 돼. 용어가 되고 아젠다를 끌고 가. 그리고 만약에 자기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막 튀어나오면 그거는 이제 헤드라인 같은 걸로 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그 방향으로 딱 프레임이 짜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여기서 짜는 거예요. 뭐 방향 제시도 하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어느 거는 안 돼 라는 것도 얘네가 막 게이트 키핑하는 과정에서 탁 틀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었어요. 그 과거의 영광에 도취돼서 지금도 조선일보는 자기네가 이걸 시도합니다. 시도하는데 여기가 또 보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하고는 항상 반대편에서 얘기하라는 경향도 있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조선일보가 그렇게 힘이 세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꼼짝 못했을지도 몰라요. 조선일보의 전면적인 그 싸움을 걸기 시작했던 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고요. 그러니까 이 진보 정권은 아무튼 조선일보랑은 이게 안 맞아, 결이.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이 정권이 들어서 막 공격을 해요. 심지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선일보가 이율 배반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어. 자기네 논조가.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뚫어야 된다. 이걸 자기네가 던졌어요. 던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갖고 남북 교류를 하는 것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진짜 그걸 하니까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데 국제적으로도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돼? 이러면서 반론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싸움에서 약간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정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짝 좀 밀린 거고 그리고 이게 너무 정파적이잖아 이렇게 하면 그러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신임도 살짝 좀 잃었지. 그래서 그냥 국민들도 이렇게 잡아버렸죠. 조중동 이렇게 묶어갖고 여기는 원래 보수 그냥 이렇게 그냥 여겨버리기 때문에 말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말빨이 떨어지는 거고 그 틈을 뭐가 밀고 들어갔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방향성 SNS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 어떤 기자 출신의 유명한 기자 출신의 그 언론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강연을 들으러 갔더니 옛날에는 자기가 기자 처음 돼서 90년대 초반에 기자가 돼가지고 레포팅을 하러 갔더니 이게 이제 MBC, KBS 같은 데 있잖아. 이런데 그래서 현장 중계 같은 걸 나가 보면 그때 자기가 리포팅하는 것 때문에 뭐냐면 중계차가 따라온대요. 중계차가 따라오고 앞에 카메라 큰 걸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걸 쏴주면은 카메라가 찍은 것을 중계차가 받아서 남산에 있는 그 송수신탑에다 보내면 그걸 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으로 쏴주고 그걸 갖다가 여의도에서 다시 전국으로 퍼뜨리고 공중파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장비가 한 30억쯤 된대요. 다 하면. 이런 게 그랬는데 그분이 그래. 자기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지금은 이 장비 하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30억짜리 방송 장비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셈이다. 여러분들이 다 언론이다. 근데 너무 그 말은 공감이 갔어요. 그러네. SNS 공간에서 누구나 다 정보를 막 생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막 퍼져나가는 인포데믹스 같은 현상도 있기는 하고 또 한편으로 집단극화.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여론
형성된데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갖고 자기네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꺼져 막 이러면서 막 그 뭐라 그러지? 패절 뭐 이러나? 패절 그러나? 패절 트삭? 패삭? 뭐라 그래? 친구 막 자르는 거 그런 것도 막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막 해. 자기랑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쓰면 니네 동네 가서 노세요 이러고 막 자르고. 이게 이제 집단 극화. 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집단 극화. 그리고 이제 인포데믹스. 이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대 떡볶이 대표가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국대 떡볶이 대표는 그런 쪽에서 극화되어 있는 쪽에서 놀던 사람인 것 같고 거기에 생각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며 조국은 빨갱이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이게 인포데믹스. 확인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퍼져나가는 거. 아니 조국이 잘못한 것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죠. 개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걸 가지고 막 그게 자기 내재화 돼가지고 막 퍼뜨리고 그걸 하면서 내 말이 뭐 확인되지 않아서 문제라면 감옥 보내면 감옥 가겠다 그랬더라고요 작년에.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고소를 했습니다. 허위 정보를 했는데 유명 기업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했는데 마침 그 조국 교수는 서울대 교수인데 서울대 형사법 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 구조를 잘 알죠. 어떻게 하면 감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미 한 명 조선일보 출신 누구 한 명을 보냈어. 그 사람 유튜브에서 말한 것 때문에 감옥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씩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조준 사격을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 조준 사격 대상으로 탁 지금 꼽혔는데 아니 그래 고소했다고 딱 하니까 할테면 해봐라 뭐 이러면서 또 그러더라고요. 조국은 빨갱이다 또 한 번 다시 썼더라고. 이거 위험한데요. 판사들은요 이럴 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선처해 주기도 하지만 한 번 더 그러면 확신범위라고 알고 그러면 이건 선처가 없어. 그러면 몰라 판사가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걸리면 좀 봐주길 수도 있겠지만 잘못 걸리면요 이거 판사가 진짜 법과 양심으로 재판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꼭 가실 거예요. 무상급식행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까지만. 되게 센 발언이에요. 중국 공산당에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거 되게 센 발언이잖아. 그냥 대충 뭐 부부가 뭐 해서 애를 뭐 입시 비리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SNS의 이제 병폐입니다. 인포데믹스와 집단극화. 이 사람도 뭐 어디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하겠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된 어떤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병폐지만 어쨌건 지금은 이게 옛날처럼 이런 거대한 조선일보 같은 혹은 KBS나 MBC 같은 거대 언론사가 자기네가 이렇게 프레임 짜서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안 끌려가. 이제는 어쨌건 좋은 점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고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가 정보를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집단지성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론 형성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돼서 요즘에 그래서 나온 표현이 있어요. 기존의 미디어를 그냥 레거시 미디어. 그래갖고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요즘에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 쪽에서. 자,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일반 시민, 그 다음에 개인, 전문가, 지식인 등 영향력을 갖는 개인이 정책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서 비판적 평가를 내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뭐 개인도 그럴 수는 있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큰 영향력이 없고 여기 이제 좀 전문가나 지식인, 명망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의 발언은 또 이렇게 정책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정책 의제 설정. 이제 드디어 일로 들어가네요. 정책 과정을 하나씩 둘씩 따라가면서 우리가 공부해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정책 의제 설정으로 이제 들어가요. 몸풀기는 다 끝났어. 이제 몸풀기하고 정책의 분류도 했고 여기에 주체들도 이제 살펴봤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과정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필요한 이론들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